박정희 대통령의 충격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했던 한국의 기적,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 하버드 석학이 고백한 박정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발언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 설마 그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를 말하는 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구실에서 큰 소리로 한국을 비웃던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환경학과 리처드 윌슨 교수입니다. 저는 당시 그의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연구원이었죠. 리처드 교수는 세계 각국의 산림복구 성공 사례를 모아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세계 각국의 산림복구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의 산림복구 사례를 언급했을 때였어요. 교수님, 한국의 경우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엔에서도 인정한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리처드 교수는 제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의심이 가득했죠. 젊은 친구, 자네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그곳은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였어. 나는 50년 넘게 세계 산림을 연구해왔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에 황폐한 산림을 복구한 나라는 본 적이 없네. 저는 그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유엔 환경계획의 공식 보고서를 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단 10년 만에 국토의 상당 부분을 녹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리처드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교수는 책상을 손으로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이런 성공 사례라면 우리 연구의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어. 저는 그의 결정이 기뻤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가 세계적인 연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처드 교수의 오만함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나라가 정말 그런 기적을 이뤘다면 세계 환경 역사의 새 장을 열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의 오만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리처드 교수의 표정은 이미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들과 도시의 모습에 그는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내가 알던 한국은 민둥산과 황폐한 땅이었는데 우리는 곧바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훈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죠. 김 박사는 40년 넘게 한국의 산림복원 과정을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이 교수님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 황토색 언덕들, 그리고 황폐한 마을들. 리처드 교수는 사진 앞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었단 말입니까? 김영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1960년대 초반에 촬영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 국토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산림 피복률이 30% 이하로 떨어졌고 대부분의 산은 민둥산이 되었죠. 리처드 교수는 사진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황폐한 산을 가리키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땅에서 숲을 다시 만들 수 있었지? 이건 환경공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김 박사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이걸 해낼 수 있었단 말인가?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순으로 정렬된 같은 장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시간이 흐를수록 민둥산은 점점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정책의 성공이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강력한 결단과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이 만든 기적입니다. 리처드 교수는 말없이 사진들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50년 연구 경력 동안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불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리처드 교수의 눈에서 학자로서의 순수한 호기심이 번뜩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1967년 2월 청와대 회의실.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회의는 산림 정책에 관한 것이었고 장관들과 관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김영훈 박사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967년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취약했던 시기였습니다. 수출도 시작 단계였고 산업화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때였죠.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은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산림복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무를 심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산림 황폐화가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농업 생산성과 국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산에 올라 국민들에게 나무 심기를 독려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소나무 묘목이 들려 있었죠. 우리가 스스로 나무를 심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영상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영상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데 그는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군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의 발표였죠.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제 1973년 3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과 국민 대표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단 10년 만에 민둥산을 푸르게 만든다. 이 발표를 듣고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림청 내부에서조차 이건 무모한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연단을 손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살리는 문제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리처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대통령이 명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복구를 국가적 혁신 프로젝트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는 연료 정책부터 교육, 국민운동까지 모든 것을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했죠. 리처드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진정한 학자로서의 겸손함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제 그가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산림 녹화는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김영훈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나무를 심는 국민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학생들, 군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손에 삽을 들고 산에 올라 나무를 심고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천재성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첫째, 연료 정책 개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산의 나무들이 계속 벌채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탄과 가스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죠. 심은 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나무 심기를 국민운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식목일을 중요한 행사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병사들이 주변 산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했고 공무원들은 매년 일정 수의 나무를 심어야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부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스크린에는 어린 학생들이 작은 묘목을 심고 그 옆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심은 나무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 리처드 교수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군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김 박사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 복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발언을 들어보세요. 스크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규모 나무 심기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나무 한 그루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 주변에 모인 국민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불법 벌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림 훼손 행위를 엄격히 규제했죠. 또한 산림 보호를 위한 특별 경찰대를 설치해 산림 자원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단 몇 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단 5년 만에 4억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이건 세계 산림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리처드 교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4억 그루라고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헌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중국과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녹색 장성 프로젝트도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훈 박사의 말에 리처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중국의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죠.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패했죠. 심은 나무의 대부분이 몇 년 내에 죽었습니다. 생존율이 15% 미만이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반면 한국의 산림복구 사업은 70% 이상의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처드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경험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적 접근의 차이겠죠. 중국은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었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취한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김 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접근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제 새로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청 관계자들과 함께 산림복구 전략을 논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속성수가 아니라 토착종을 심어라.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라.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산림복구 프로젝트는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첫째, 적절한 나무 종류 선택에 집중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도록 했죠. 둘째, 벌목 금지령을 내리고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셋째, 마을 단위로 산림보호 책임제를 도입해 주민들이 직접 산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바로 그겁니다. 김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진정한 천재성은 산림복구를 국가적 사명으로 승화시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심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관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박정희 대통령이 즉각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장기적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드뭅니다. 리처드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교수와 저는 다음 날 산림청이 주최한 국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몽골, 케냐,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산림복구 경험을 배우기 위해 왔던 것이죠. 유엔 환경계획 UNEP의 마리아 로드리게스 국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최고의 산림복구 모델인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산림 녹화 사업을 20세기 환경 분야 최대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왜 우리 학계에서는 이 사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 저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아마도 서구 중심적 사고 때문 아닐까요? 아시아의 성공 사례는 종종 간과되곤 하니까요. 리처드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포럼이 진행되는 내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한국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다니. 내 오만함을 반성해야겠군. 우리는 서구의 사례만 주목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었어. 이건 우리 환경학과 커리큘럼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야. 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감사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배움의 자세를 갖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산림청이 개발한 최신 기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산림 모니터링,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산림 건강 평가, AI 기반 산불 예방 시스템 등 첨단 기술들이었죠. 리처드 교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산림 복구를 넘어 산림과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군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비전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김영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나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리처드 교수는 호텔 로비에서 다음 날 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교수님께 한국의 첨단 산림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첨단 연구시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산림연구의 심장부입니다. 김영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는 첨단 과학으로 꽃피고 있죠. 연구실에 들어서자 여러 모니터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전역의 산림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 드론 데이터, 지상 센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가 통합되어 산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AI 기반 산림 관리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위험을 예측하고 병충해 발생을 조기에 탐지하며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 변화를 분석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데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심어진 산림 중심 사고방식 덕분입니다. 우리는 산림을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닌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산림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다음으로 우리는 산림 탄소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산림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탄소 배출권으로 연결되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산림은 연간 약 5,7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는 한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이죠. 우리는 이 산림 탄소를 국제 탄소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림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는 건 전 세계적 추세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정말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산림 바이오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산림에서 추출한 물질을 활용해 새로운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 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산림에서 추출한 물질로 항암제를 개발하고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며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원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 기후 변화 대응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하군요. 50년 전 황폐했던 땅에서 이런 혁신이 나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숲이 펼쳐진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50년 전만 해도 민둥산이었지만 이제는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처드 교수가 숲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국민의 단합된 의지,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했다면 산림에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리처드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한국의 산림 복구는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진 위대한 비전이었군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경기도 양평의 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1973년 3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묘목을 심었던 곳입니다. 김영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행동이 오늘날 한국의 푸른 산들을 만들어냈죠. 리처드 교수는 주변의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허리를 굽혀 땅에 있는 작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작은 돌 하나가 50년 전에는 아마도 민둥산의 일부였겠죠. 흙이 유실되고 홍수가 나고 그런 재앙의 현장이었을 테니까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매년 홍수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마을이 파괴되었죠. 리처드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산림청 직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곧 삽과 소나무 묘목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한 그루 심어도 될까요? 리처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리처드 교수는 직접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무를 다 심고 난 후 그는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깔봤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환경적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과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과 국민의 헌신이 만든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리처드 교수는 심은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명패를 꽂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에 경의를 표하며 리처드 윌슨 하버드 대학교. 그날 저녁 리처드 교수는 서울 호텔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단순히 성공적인 산림 복구 사례를 연구하러 왔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어. 나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웠다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야. 그의 비전, 결단력 그리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냈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리처드 교수는 제게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이제 하버드로 돌아가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야. 대한민국의 푸른 숲은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자부심이 되었어.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의 푸른 산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50년 전 황폐했던 민둥산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은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웅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푸른 산을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위대한 지도자의 비전과 국민의 헌신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자부심,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